국민의힘은 윤석열이 가정사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는 의혹마저 두둔할 셈입니까? 명태균 특검법으로 밝힙시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뇌피셜이라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발 뇌피셜이길 빌고 또 비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명태균의 발언과 김봉식의 진술, 노상원의 수첩, 조태용과 문자를 주고받은 김건희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가정사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는 여러 진술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누가 명태균의 기소일에 맞춰 내란을 결행하도록 등을 떠밀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에야 비상계엄 배경으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시점이 묘합니다. 검찰은 아직까지 의혹의 핵심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에는 정당한 인건비 지급으로 불기소 처리하기로 했다가 사건이 커지자 부랴부랴 보강 수사를 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검찰에 촉구하고 경고합니다. 검찰이 내놓을 중간 수사 결과가 모든 의혹에 답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사건 왜곡, 축소, 은폐는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국민께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대체 명태균의 항공폰에 무엇이 담겼기에 국민의힘이 온 힘을 다해 특검을 막으려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 답은 오직 명태균 특검법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의 전모를 밝혀줄 명태균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특검을 가로막는 자가 범인입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20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장 양문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나이 60이 다 돼도 유튜브를 보면서 감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그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는, 그게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계속해서 뭘 보셨는데? 욕을 하고 오는 제가 참 안타깝네요. 뭘 보고 오셨는데요? 아니 이제 그 뉴스 윤석열의 거짓말에 최근에 이제 거짓말했던 시리즈를 쭉 그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강훈과 관련해 가지고 MBC 스트레이트 뉴스를 이제 쭉 그 보고 오면서 스테이트를 보고 오면서 정말 그 이 끓어오르는 분노들을 참 자제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예. 진보의 윤석열, 경로의 양문석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문영이 할 때 옆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노할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늘 예측을 틀려가지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시간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 자,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은 사슴이고요. 목소리가 커서 슬픈 짐승 B급 정치인 양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이 없어 슬픈 짐승 양문석 의원이셨고요. 자, 그다음에 경기 안성시 국회의원 안성시요 안성맞춤 안성시 국회의원 원내대변인 윤정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새날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성 윤종군입니다. 예, 새날이 친정이신 분. 시집 보내서 국회로. 새날 친정이 가까워서. 너무 좋아합니다. 친정이 가까우면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맨날 불러가지고 잔소리하고. 왜냐면 옛날에 고정 출연자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가 국회에 딱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뭔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더 크죠, 보통. 그렇죠. 다른 국회의원들보다. 새날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관심 없어요. 원래 그런 거야. 예. 자, 여러분 화면 상단에 두 분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양문석 의원은 신한 100-037-192395 자, 양문석 의원이고요. 그리고 윤종군 농협
351-1301-8657-13 윤종근 후원에 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금액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냥 1,000원씩 보내세요. 대신에 몇백 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영수증 발행하느라고 비용금 들잖아요. 네. 근데 보통 10,000원, 20,000원은 영수증 발행 안 합니다. 그냥 후원하고 말지. 그러니까 여러분 1,000원, 2,000원도 괜찮아. 오늘 방송을 했더니 윤종근 양문석 후원 계좌로 한 500명씩 하면 기분이 좋지. 그럼요. 네.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이름이 틀렸네. 윤종군인데 근으로 나왔어요. 어디가요? 어디가? 아니, 방금 윤종근 내가- 맞아요. 저 아니구나. 잘 보입니다. 네. 제가 그 후원을 보니까 한 900명 가까이 작년에 했더라고요. 네. 설 연휴 때부터 엊그저께까지 다 통화를 했거든요. 오. 근데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대부분 안성 사람이거나 저하고 인연이 있는 안성 사람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했겠거니 하고 편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에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뭐 민주당 그 200석 응원하는 의미에서 보냈다.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는데 그냥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안성이 고향인데 뭐 서울에서 식당에서 좀 잘 돼서 본인도 100만 원, 와이프도 100만 원, 20대 아들내미도 또 몇십만 원. 통화하면서 제가 감동적이어서 사랑받는 느낌? 예, 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진짜 응원하는 마음이 다 제각각인데 꼭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도 네. 민주당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유튜브 보고 보냈다는 분들, 채널 보고 보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주 고마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보면은 윤종근 후원하면은 전화를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다 드렸어요. 전화 총선 때 전화 4만 통의 신화 지역 주민들한테 한 통씩 한 거예요 거의. 유권자가 16만 명이니까 3분 중에 1명. 4만 통의 신화. 양문석은 절대 못하죠. 안 하셔도 되잖아. 양무석 의원님 후원금 저거 홍보 안 해줘도 다 찰 것 같은데 그냥 제 것만 홍보해 주시죠. 오늘 왜 이래요? 왜 이러세요? 대스타셔가지고. 나는 그 양문석 의원의 방송 중에 또는 상임위원회 중에 그 모습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 사람들이 다 점잖으면은 그렇죠. 양문석 정도는 있어야 돼요. 나는 제한 시간 필요 없다. 다른 마이크로도 소리가 다 쩌렁쩌렁 울리는 사람. 아니 그러면서도 또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또 속 깊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맨날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또 개별적으로 대화도 또 깊게 하시고. 또 그런 신분도 또 깊어요 오히려. 그래요? 네. 오늘 다 이실 짓고 하세요. 예, 낮에는 야당, 밤에는 여당. 양문석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 그 고민들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뭐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봐주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듣는데 가장 기분 나빴던 이야기가 우리 당에서 그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민주당 3명이 누군 줄 아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래서 내가 이재명 1번, 2번 정청래, 3번 최민희 이랬다? 그랬더니 아니 3번 양문석.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재밌네. 야 진짜 그래요. 그럴만 하죠. 여러분 후원은 금액이 아니고 후원해 주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자, 부탁드리고 채팅창 상단에는 양문석 TV, 윤종근 TV 바로가기도 있으니까요. 살짝 누르고 구독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뻔한 이야기 안 하고 싶어서 그렇지. 주제를 윤종근과 당근마켓. 당근마켓. 당근마켓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당근마켓에 우리는 이게 소소한 무슨 뭐 컴퓨터나 뭐 옷이나 이런 걸로 올줄 알았더니 당근마켓에 부동산이 올라옵니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하면서 우리 국토부 장관 차 팔아버렸잖아요. 차. 그때 그랬지 진짜. 장관님 차. 그때 논란이 있었죠. 그 국정감사 중단되고 난리 났었어요. 고발한다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묻는 거예요. 개인정보 저거 한다고. 근데 그게 웃긴 게 보좌관이 그 전날이었는데 이게 막 허위 매물이 올라간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의원님 우리끼리 이 보좌관이 저 보좌관 차 막 올렸는데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인증 이런 절차가 없이. 그래서 진짜냐? 그래서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럼 내일 장관 차를 한번 팔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근데 사실은 그 차도 그 인터넷에 떠도는 카니발 차량 다른 사진을 썼고. 그래요? 네. 그 이제 개인정보 걸릴까봐. 근데 장관은 자기 차 저번에 제가 이제 모르는 거구나. 제가 이제 충격을 좀 주려고
말을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등록은 장관차가 렌트차일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차량 번호 두 개만 안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개인 정보를 했네. 그 전화번호도 다 우리 보좌관 거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장관 거 안 올리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 뒤에 그래도 국토부하고 당근마켓에서 좀 잘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제도 회원 가입할 때 인증하고 부동산 매물 올릴 때도 소유주 정보를 올리게끔 지금까지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 잡으면 끝까지 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국정조사 끝나고서도 계속 국토부하고 회의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문제가 뭐였냐면 국토부가 자동차, 부동산 이런 거는 국토부 소관 업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소관 업무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그거를 직거래하는 사이트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근데 국토부가 안 하면 그럼 누가 하냐. 국민들 입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국민들의 집, 주거 문제, 자동차 이건 국토부 소관인 건 맞지 않냐? 맞다. 그거를 거래하는 이제 직거래 사이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가 저거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뺑뺑이가 이제 그거죠. 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죠. 우리 소관 아니다 하고 이제 다 책임 회피하고. 국민들이 그 전화를 하면 계속 뺑뺑이 돌리고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적들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큰 성과가 국토부가 이 직거래 사이트에서 부동산, 저 중고 자동차 거래 관계에 대해서 자기들 소관 업무로 인정한 것. 네, 일단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성과다.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민들이 이제 당근마켓을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사기 당하면 치명적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민생을 염려하는 윤종군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정치적으로 대변인으로서 정치적 발언만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띄워주시죠? 원래 이렇게 나오면 많이 띄워주시나요? 이렇게 사람 많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양무석 의원님이 또 이제 저하고 또 좋아하고 또 이렇게 네.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 사이입니다. 맞죠? 갑자기 궁금한 게 내가 새날 마켓을 팔고 싶어. 양문석 의원한테 빈정상해가지고 새날을 팔고 싶어. 당근마켓에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는 뭐 인증이 없어요. 사기 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그러니까 자동차 우리가 해본 걸로 말씀드리면 그냥 차량 번호랑 그 차의 소유주 이름만 정확히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와, 이거 큰일 날 수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막 팔아도 그러니까 사기도 많이 나고 몇십억 사기 피해도 있었고 실제로 문제가 많았죠. 새날을 당근마켓. 그 생각은 못 해봤네. 또 해봐야 되겠네. 야, 108만인데 얼마 줄래? 그러면 두당 10,000원씩. 그럼 얼마야? 108억이야? 그러네 진짜. 그러네.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숨맛. 에이 참. 아이고 그 민주당에서요. 저 원내 대변인 빅3라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이름이 있어. 노정면, 윤종군, 강유정 맞죠? 네, 3명. 원내대변인 3명 하고 있습니다. 그 원내대변인 빅3인데 3명 다 잘한다고. 근데 당근마켓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우리 윤종군 대변인한테 목소리 톤 좀 올려라. 내가 목소리 톤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항상 너무 저음으로 이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톤 좀 높여라 했더니 형이 높으니까 나도 돼요. 여러 번 혼났어요. 저는 일부러 까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고 또 소통관에 딱 가면 이제 정석으로 또 해야 되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카메라만 있는 거잖아 사실은. 너무 이제 감정시키기가 또 좀 어려운데 그게 늘 불만이신가 봐. 요즘 안 나오시대요?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화면에 안 나와? 그게 빈정상에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나 이제 옆에 항상 저는 센터를 싫어합니다. 앞자리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 뭐 끝에 서 있거나 뭐 네. 주로 그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안사는 새날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요. 네. 오후 시간대에 딱 시계를 보면 무조건 4시 16분이에요. 소름 끼칠 정도. 네. 근데 지금 안사는 세월호의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침몰 10년 제로섬이라고 그러니까 제로섬이라고 하는 영화는 네. 옛날에 새날 고정 출연진이었던 윤석열 감독이 만든 영화. 우리도 단체 상영회를 한번 할 생각인데 네. 이거 상영회도 했고요.
마침 비슷한 시기에 4.16 생명안전공원 착공식까지 같이 지난 13일 열려서 예. 실제로 그 양문석 의원께서 안산을 네. 지역구로 이제 두게 된 거잖아요. 네. 실제로 현장에서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슬픔이 느껴지죠. 그런 슬픔들이 그 일상적으로 그 뿌리 깊게 내려와 있고요. 이제 지난번에도 그 착공식 문제 때문에 그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뭐 납골당을 만든다, 뭐 그다음에 시체팔이 한다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디로 가나 극우들이 없는 데가 없는데 그 극우들 또는 그 최근에 그 황현필 한국사 강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친일 좀비들이 워낙 그 이 발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그들에게 격려차 같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우리가 뽑아준 시장인데 우리한테 한 번도 안 오냐 해서 시장이 거기에 격려차를 가면서 결국은 착공식 생명안전공원 때 착공식에도 불참하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제로섬을 안산 롯데시네마에서 이제 방영을 했는데 정말 이제 뭐 우리 대부분 이제 새날 시청자들이 이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 180명에서 200명 정도 추산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세월호를 봤는데 세월호를 이렇게 깔끔하게 쟁점을 정리한 영화는 제가 처음 보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잘 쟁점 정리가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단하게 감독부터 쭉 한마디씩 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체는 인양을 했어도 진실은 인양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거짓말하는 게 애국이고 거짓말하는 게 국익이라고 판단하게 그렇게 판을 짜놨다. 그 영화를 보면 그 느낌이 듭니다. 거짓말하는 거 침묵하는 게 애국이고 국익처럼.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침묵하는 사람이 그 아이들을 죽인 실질적인 실무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야. 왜? 이게 국익이기 때문에. 이게 애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를 제로섬을 보면 절절하게 느낍니다. 예. 그래서 새 정권이 지나갔잖아요.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새 정권이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진실을 인양하는 게 이래서 인양하는데 실패했구나를 아주 세게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제로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던 감독 이제 여성 감독인데 나 이제 뒤풀이를 하면서 같이 앉아서 이제 한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제로섬을 10년 동안 찍은 거잖아요. 10년 그렇죠. 동안 찍으면서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또 그 암투병까지 하면서 이 작품을 이제 내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예. 그 병에 걸려서 새날을 그만두게 됐던 바로 그런 감독이고요. 네. 어쨌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세게 해야 돼. 계속 반복되는 건 최근에도 여러 가지 참사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저 항공기 참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안전을 중시하는 사고는 버려라.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던 검사 출신의 윤석열의 말이기도 하거든요. 좀 분노스럽고 어쨌건 다시는 안산과 같은 도시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국민의힘을 좀 집중적으로 패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확실히 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광주에서 황현필 역사 강사 황현필 소장이 한 말에는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한 20분 동안 하거든요. 강연 비슷하게. 이건 구구가 아니고 그냥 파시스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국
중심 자국 이익이 좀 세게 들어가는 게 그거고 파시스트라고 하는 게 맞다. 그것도 아깝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도 보면은 저 헌법재판소 가서 항의하고 막 그런 짓 했잖아요. 아까 사진이 그 사진이거든요. 저런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요. 어저께도 계엄군이 국회에 단전했다는 게 그냥 드러난 상황인데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항의하러 갑니다. 뭐 저 압박이 통하겠습니까? 저 압박 안 통하거든요.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쟤들이 다 지금 법관 출신이잖아요. 다시 사진을 한번 띄워보면 조배숙, 김기현, 나경원 저 뒤에 정점식 아니에요? 박덕금 빼고 정점식만. 박덕금은 건설업자고. 다들 그 검사나 판사했던 작자들이 지금 저기 가가지고 저러고 있는 게 저 사진의 핵심입니다. 앞에 3명은 진짜 다 판사 출신이네. 네. 그 뒤에 검사고 정점식.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대표가 주말인가 SNS에 그런 얘기 썼죠. 100일이 지나면 그들은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다. 성경의 한 기절처럼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대선이 시작되면 윤석열이 파면이 확정된 다음에는 국민의힘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되게 궁금한 거죠. 지금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적당할 때 끼어드시라고 막 국가짜라 깔아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입 모양을 막 보면서 언제쯤 끼어드시려나. 야, 저 상황을 보면서도 그 예전에 뭐 노동운동이 세거나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세게 할 때도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는 뭐 이런저런 좀 항의도 하고 물리적인 충돌도 하고 그랬지만 사법부에 가서 그런 거 할 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가서 저렇게 하고 또 그러니까 그거를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서부지법에 가서 그런 폭동 정말 내란에 준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그들은 이제 지금 여론조사 착시 현상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흥분돼 있고 업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도 이렇게 전혀 주눅 들고 그런 게 없고 얼마 전에 대구 집회 끝났을 때 그 이제 국힘의원 누구랑 이제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어제 좀 많이 모였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모였다 이러면서 야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이제 우리랑은 인식의 간극이 너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지난 총선 때처럼 결국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실제 선거에서는 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을까 국민의힘이 그걸 모르고 자기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온라인 여론조사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념 성향별 몇 명이나 됐나 하고 보려고 했더니 오늘 해킹을 당했어요. 리얼미터 사이트가. 저녁에 이제 이 시간대쯤 돼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무려 125명이 많아 보시고.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압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10몇 %, 20몇 % 차이 나버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못 이기면 대선 때는 실제 여론조사가 이제 이쪽 진보 쪽도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15% 정도 막 차이 그렇죠. 나고 쭉 가면 나중에 결국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윤석열을 부정할 것이다. 그게 대표 예언인데 지금 만약에 다음 달 초에 탄핵이 확정되면 두 달 안에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 합쳐도 100일이 안 돼요. 대략 봤을 때 한 7, 80일. 그렇죠. 그 안에 윤석열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게 그 윤 의원 방금 이야기했던 대구 집회에 갔던 국힘당의 그 나름대로 당당함 이런 모습들과 또 달리 오늘 그 김현태 707 부대장이 그 완전히 또 이 입장을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저게 가스라이팅의 그 대표적인 희생물이 그 김현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국회 앞에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초기에.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완전 바뀌어 있는 저 모습들을 보면서 난 더 그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게 우리는 질서 유지만 했는데 시민들과 국회 직원과 민주당 보좌관들이 우리에게 쌍욕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동을 유발하려 했다. 폭동을 유발하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딱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미 지나간 2주 전에 막 여론조사가 그 이 들쭉날쭉하고 민주당을 앞서고 그 김문수가 이재명을 이기고 하는 이 시점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엄청나게 긴장하고 황당해하는 여론조사 지표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쏟아져 나오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2주 전까지 그들은 이걸 덮을 수 있고 윤석열을 복귀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한국에 정말 찐득찐득하게 묻어서 이 생존하고 있는 친일 좀비들 또는 혐오와 그 폭력을 끊임없이 선동하는 파시스트들 이들이 잠시 숨죽여 있다가 여론조사의 변동에 따라서 훅 하고 나와도 되는가 배 하고 나왔다가 완전히 제대로 다 드러나고 폭망하는 이 과정들이 지금의 과정의 그 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도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시도당에 이제 당원 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이 끝나고 꼭 물어보는 게 여론조사 얘기예요. 여론조사 왜 이렇게 안 좋냐. 최근에 다시 이제 재조정되는 국면이긴 한데 얼마 전에 한참 안 좋을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총선 때도 그렇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0.4% 차를 졌지만 그때 선거 때 많이 나왔던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5%에서 10% 우리가 지는 걸로 그리고 많이 나는 건 뭐 12, 3% 명태균이 했던 거는 막 이렇게 지는 여론조사가 막 쏟아져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보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160석, 170석 민주당이 120석, 140석. 맞아요. 이런 여론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결과는 전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면 앞으로는 여론조사 절대 안 믿어야지 하고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고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밑바닥 국민들의 민심이고 그것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패널 조사 이걸 좀 많이 신뢰하는 편인데 지난번 총선 때도 MBC가 했던 건가 이 패널 조사에서 중도층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한 번도 지지를 않았고 5% 이상 늘 정당 지지도도 이기게 나왔고 특히나 이제 중도층에서는 거의 2배 가까운 격차가 뭐 근 1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 판 자체가.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뭐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보다도 패널 조사 이런 걸 위주로 봐야 되고 여전히 여론이 우리가 많이 안 좋았을 때조차도 중도층에서는 정당 지지나 정권 교체나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 이런 거에서 우리가 밀려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극우 보수층들이 여론조사에 이제 과대 응집하고 응답하고 이제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여론이 좀 왜곡됐던 건 사실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제 조정 국면을 거치고 있는 것 같고 정상화 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보수가 그렇게 100명 넘게 과표집되는 상황에서도 뭐 대선 양자 대결이나 정당 지지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에 너무 이렇게 일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국민들 믿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1m 기준 125명이면요 12.5%거든요. 1000명일 경우에 이런 여론조사에 막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게 이번 작년 4월 총선 바로 직전 전주에 전국 지표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MBS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대부분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표집이 되면 가중치를 따로 주거든요. 그 가중치를 따로 주는데 사실상 이 의뢰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가중치로 조정을 안 한다라는 거야. 나온 그대로 로데이터 그대로 갖다 딱 그 수치를 붙이는 것들이 40, 뭐 50 이렇게 나오는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표집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회과학 방법론의 그 여론조사 그 과정은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뭐 여기가 그 100명 정도 모자라면 그 100명에 있어서 최소한의 50% 5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줘서 아까 뭐 그 10%의 그 차이가 나면
여기에서 최소한의 5% 정도는 조정을 해주는 가중치를 주는 이렇게 이제 그 이 숫자를 그 조작적으로 이 재규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딱 그 사람들은 가중치를 안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구 쪽이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대로 갖다 발라버리는 거야. 과표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이 분석이나 발표의 그 잔기술들이 명태균 때문에 경각심이 워낙 커졌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 그 민심의 흐름들, 지하철의 민심의 흐름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 하면서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정 아니냐. 저는 그렇게. 근데 그런 고민을 좀 상식적인 선에서 해야 되는데 네. 여론조사가 틀렸던 적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극우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 심화되고 있잖아요. 처음 봤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를 인민재판소라고 네? 이렇게 규정을 하고 MBC를 북한 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MBC가 북한 언론이면 새날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언론이지. 그리고 오늘은 우리 그 의원들이 있는 단체방에 이게 올라왔는데 네. 그 플랜카드 국민의힘에서 거는 플랜카드에 인공기까지 넣었어요. 인공기까지 이재명 뭐 이렇게 카톡 검열한다 뭐 이런 걸 쓰고서는 이꼴 표시를 하고 인공기를 넣었어요. 당의 공식 현수막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렇게 극으로 이렇게 치달아 가는 게 뭐 선거만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닌데 한국 정치의 발전을 생각하면 참 우려스러운 수준까지. 잠깐만요. 두 분께 제가 약속 하나 받으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이잖아요. 내란을 동조하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법무부에서 위원정당 해산 꼭 찬성해 주십시오.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일제가 대한민국을 강점했을 때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방송의 주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가치관의 문제는 어느 쪽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탄핵 심판을 다루든 형사재판하든 상관없이 내란은 내란이잖아요. 이걸 실드 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의 국민힘밖에 없는데 대충 뭐 선거 때 윤석열 부정하고 그러면 또 차기 정부가 아무리 바뀐다고 해도 우리 해산시킬 수 있겠어? 이게 지금 쟤네들 어떤 애들은 대선 후보가 되려고 어떤 애들은 당권 주자가 되려고 저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0% 해산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100% 동의하고 일단 여론조사 마무리 좀 하면요. 네. 여론조사를 볼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난 선거에 가장 가깝게 수치를 발표했던 여론조사 맞춘 여론조사 회사 거기가 지금도 여전히 가장 가까운 실 여론의 흐름을 잡고 있다. 그러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론조사 꽃 정도가 득표율과 가장 수렴되어서 발표했던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힘당 지금 말씀하셨는데 국힘당 뭐 이제 인공기 그리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오늘 민영배 헌법재판관 앞에 가서 데모했던 애들이 외쳤던 몇 가지의 요구들이 이 구호들이 있었는데 뭐 포르노 사이트에 댓글 달았다. 이제 이런 거를 아직도 댓글 달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 부분이 이 가짜 뉴스임을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그 뉴스가 가짜 뉴스임을 알아요. 알면서도 가장 자극적으로 그 동네에 이 주민들에게 우사시키기 위해서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러한 구호들을 가감없이 던지고 그리고 국힘당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 받아가지고 논평 냈다가 최근만 해도 서너 차례 입장을 변경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권성동이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이재명 대표 상가에 갔다. 이 이야기가 권성동이 이야기하고 아주 작게 이거는 내가 잘못 알았다고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키워가는 과정들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은
민주당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국힘당한테 다 부메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파시스트들 폭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느냐, 저들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느냐. 이미 그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극우 진영의 분열의 이 불씨가 나는 될 것이고 그게 횃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대선 때 가면은 뭐 국민의힘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됐다고 쳐봐요. 선관위 선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윤정근 대변인 나오셨는데 명태균 게이트만 해도 얽혀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140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저는 양심 있는 정당이면요. 대선 후보 되면 안 되죠. 윤석열 파면되면. 사실 무위를 입증하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선거를 유발한 정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망가지다 보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면서 계속해서 망가지면 저는 확실히 정당 해산 시켜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다. 근데 국민의힘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사무 의원. 계속 연일 지금 울산시당위원장 사퇴하면서 내는 메시지가 있고 윤석열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된다. 안 되면 나라 망하는 거다. 저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만약에 탄핵 심판에서 살아 돌아오면요. 대한민국은 다시 계엄이라니까요. 그렇죠. 너 잘못한 거 없어라고 그 면죄부를 줘버리면 이제 법과 상식이 없는 무조건 때려잡는 이상계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독재의 시대로 가버릴 거 아닙니까? 김상호 의원이 그나마 정말 몇 안 되는 상식적인 사람인데 국민의힘에 그나마 친한파로 분류되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10여 명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 더 비겁한 것 같아. 이해주의자들. 지금 와가지고 누구도 한 명 김상욱을 옹호하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막 돌아섰어. 이미 친한파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주류에 이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김상욱 혼자 남아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상식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옆에 가면 같이 또 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왕따 분위기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이 그거 아니에요. 따당하는 애, 셔틀하는 애, 얘와 친한 체하거나 얘에게 말을 걸거나 얘를 도와주면 그 도와준 애마저도 또 왕따를 당하는 이런 악순환을 전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국힘당의 현재 모습들이 정말 위험해졌다. 그리고 이제는 반국가 세력으로서의 국힘당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응징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제 푸나 하시는 말씀처럼 위원정당 해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 응징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위원장 하세요. 위원장 시켜주면 당에서 저는 잘 안 시켜줘요. 그럴만데 리스크가 너무 커. 목소리도 크고. 이제 여러분 양문석 의원이 그 정당 해산, 위원정당 해산, 위원장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 댓글창에 1번 올려주세요. 1번. 참. 나 그리고 오늘 계속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계속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안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예전에 그 정당 해산할 때 헌법재판관 주심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그때 통합진보다? 예. 누구였어요? 지금 인권위원장 하는 안창호야. 아이 님이 윤석열의 방어권이 있다고 이번에 결정 내렸던 그 왕또라이들의 집합소 그렇죠.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 안창호가 그때 해산 와, 심하네. 선고를 합니다. 와, 나 그걸 보면서 또 빡치네. 와, 이게
그 안창호 같은 사람들이 정강훈하고 맥을 같이 하거든요. 이 그들 속에서 예술을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혐오를 끊임없이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의 파시즘이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우리가 참 많이 하고 그 파시즘에 대해서 많이 경계했었는데 파시즘은 독재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독재는 이 혐오의 영역이 없어요. 그런데 독재가 기본적으로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데 혐오의 영역은 없단 말이지. 그런데 파시즘은 폭력 플러스 혐오의 영역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면서 결집시키고 왕따시키고 하는 이러한 갈라치기의 대표적인 이 정치 사상이 파시즘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 인사들인 안창호, 그다음에 정강훈 이들이 끊임없이 혐오를 부추기는 대표적인 파시스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참 그거 참. 야. 그 양문석 위원장 하시라고요. 한 120명 정도가 1번. 하지 말라는 게 한 150명.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양문석처럼 해야죠. 쾌도는 안 말아. 쫙.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진짜 열받네. 그때는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내란 음모 얘기했다는 것도 많이 이제 왜곡돼 있고 조작이라는 조작의 또 결정적인 담당 검사가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정점식이에요. 통합진보당 해체 과정에 있어서 이 통진당을 수사했던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허위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리고 통진당에 대한 혐오가 강하게 뿌리 깊게 민주당 지지자들 지금 민주당 당원들 이재명 지지자들조차도 통진당은 맞아요. 꺼내기 힘든 빨갱이 집단으로 규정을 해놓은 그렇게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했던 게 정점식이야.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방망이를 친 놈이 안창호고. 와 놀랍네. 한 사람은 국힘당 3선 의원이고 직전 정책위 의장을 했고요.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인권의 보루라고 이야기하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여러분 있잖아요. 양문석 의원이 통영에서 정점식한테 계속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 그거 기억들 하시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조기 대선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 대선 준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김문수부터가 우리 대선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 해놓고 기자들 앞에서는 카메라 꺼지면은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하다라고 알랑방구를 낀다는. 그럼 지금 김문수 씨는 지금 대선에 뜻이 있는 것 같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한 진영에 1등으로 여론조사 나온 사람이 출마 안 한 적이 없었죠. 네. 오늘 근데 김용만 의원이 김구 선생 증손자 김용만 의원이 기자회견 하더라고요. 김구 선생이 중국 사람이라는 대정부 질문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근거도 없이. 김문수가 그동안에 정강훈 집회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들이나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사과해라라고 할 때 꼿꼿이 서서 허리를 굽히지 않았던 모습들, 그 다음에 중국 국적 운운했던 것들이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이미 정강훈한테 낙점을 받은 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그 스트레스를 그냥 유지하는 거죠. 두 분 그럼 예언 한번 해보세요. 네. 김문수가 후보가 된다 안 된다? OX로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국면에서는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김민석, 박선원 의원 등이 계엄령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이 다수잖아요. 저는 김문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농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오세훈이 무너지잖아요. 지금 명태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정강훈이 결집시킬 수 있는 최대치가 30만 명이에요. 정강훈이 계속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정당 활동을 했었잖아요. 정강훈이 땡길 수 있는 최대치가 나는 30만 명 득표할 수 있는. 그러면
이 30만 명이 되게 중요한데 신천지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정강훈 편지, 신천지 편지 좀 헷갈려요. 그러면 합쳐도 최대 6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60만 명이 이 김문수를 옹립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번 대선처럼 신천지가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개입을 했던 흔적은 분명히 있는데 국힘당 이 정치판에 신천지가 개입한 흔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최대치 30만이에요. 이제 그런 그 수치를 보면 정강훈이 보기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초라하다. 두 번째, 여의도파와 강화문파의 내부 분열에 의한 여의도파와 강화문파의 세가 정강훈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어버리면서 여의도파가 훨씬 더 강하게 지금 판을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에는 그 손현보, 그 부산 기장에 있는 세계로교회 이제 손현보가 정강훈보다는 훨씬 덜하거든. 그 둘 다 극우와 혐오를 그 이야기하는 파시스트이기는 하나 정강훈보다는 훨씬 더 그 이 용어가 정제되어 있는 게 손현보야. 그러면서 극우와 저 정강훈에게 이미 이제는 지친 사람들 그리고 신물을 내는 사람들 그런데 딱히 갈 데가 없어서 강화문으로 왔는데 여의도로 대거 그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보이는 것. 즉 정강훈이 결정한다고 해서 결코 국힘당에 그 결정적인 영향을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정근 의원이 반박을 좀 해주셔야지. 아니 그 세력이 얼마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저쪽도 그렇고 이제 하게 되면 당원 우리처럼 당원 50% 국민 참여 경선 50% 일반 국민들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에 이제 이제 경로는 좀 다르겠죠. 이준석이 저쪽에서 이제 당 대표가 됐을 때는 뭐 이제 명태균의 조작 이런 것도 돌아갔지만 어쨌든 당원보다는 국민 쪽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켜서 그것이 이제 당원 쪽까지 영향을 미치게 이렇게 간 건데 지금 김문수는 당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국힘의 적극적인 지지자들 구구 중심으로 한 이쪽에서 강성 지지층에서 먼저 지지세가 만들어져서 그게 지금은 일정하게 국민 여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준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3월 초에 어쨌든 간에 윤석열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지의 흐름이. 지금 이제 12월 3일 날 내란 사태 이후에 쭉 그들이 이제 눈덩이가 만들어지듯이 돌멩이를 넣어서 눈덩이를 만들듯이 막 굴러오면서 이 강성 지지층들이 형성이 됐는데 그게 상당한 규모로 이미 형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게 3월 초에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뭐 그 안에서 광화문파하고 여의도파하고 어떻게 세력 분화가 되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어쨌든 그들이 전반적으로 김문수 쪽으로 이렇게 결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쉽게 흐트러질 기간이 아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김문수가 꾸준히 1등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쪽 그러니까요. 후보 중에. 네. 근데 이게 지금 원내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죠. 입장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선이 6개월이 남고 1년이 남았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3월 초에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이런 세력들이 막 또 급격하게 분화가 되고 새롭게 형성이 되고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쪽도 1, 2주 안에 후보 경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가지 이제 이 변수 하나가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정치 이벤트로서의 변수는 윤석열의 파면입니다. 윤석열에게 의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지금 김문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반사체로서의 그 김문수가 발광체로서의 윤석열이 파면되는 순간에 그 빛은 급격하게 그 사그라들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100일 뒤에 저들은 어떻게 변할까? 여기까지 듣고 양문석 승 설득되고 있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반사체로서의 김문수고 김문수의 힘은 윤석열에게 그 의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강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이 또 있어요. 쟤들이 그 윤석열이 그
구속되자마자 분열했거든. 왜 못 지켰냐라고 하면서 국힘당 건성동 권영세 공개 그 처형 뭐 이런 협박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딱 쪼개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딱 쪼개지면서 그 극우 세력들의 분열이 극심해질 거다. 그러면 그 한쪽의 영역 적어도 강한파 영역 정도가 김문수가 가져가는. 그래서 지금은 강한파 뭐 여의도파 그다음에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김문수 쪽으로 빛을 보고 있으면 이게 빠지면서 쑥 전체 규모가 작아지고 작아지는 과정에 있어서 쪼개지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김문수는 그 잠룡으로 전락할 거다. 저는 그렇게. 윤정근 의원님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하나 하세요. 이게 재밌네요. 이거 재밌다. 여기까지 인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네. 또 생길 게 뭐냐면 명태균 특검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흩어지고 이제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탄핵이 딱 인용이 되면. 근데 그들이 불과 1, 2주 안에 이제 후보 경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경선을 해야 되면 누군가에게는 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저쪽에서 김문수를 빼면 오세훈, 홍준표 다 지금 명태균에 상당히 이제 연결고리가 지금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벌써 이제 뭐 하나 이제 공개가 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공개가 되면 김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들이 누군가 어쨌든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서는 후보를 중심으로 결집이 되는 건데 갈 데가 없어요. 마땅히. 오세훈한테 가기도 불안하고 홍준표한테 가기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딴 사람이 막 이제 주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 가지 않을까 저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요. 거기도 제가 또 한번 반박을 해볼게요. 명태균의 그 영역은 크게 저는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봐요. 안 미친다.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왜? 이명박이 BBK 그 주인인 걸 다 알고 국민들은 이명박을 찍었어요. 그리고 박근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찍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이 이 본부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찍었어요. 이미 싸움이 딱 붙으면 그러한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전선으로 그 치고 가는 것이고 그 중에 그나마 이 중도 우파들의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약간의 그 흠집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그 문제가 있다. 사법 리스트가 있다는 대통령 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생각밖에 명태균 이 스캔들이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봅니다. 양무석 의원님 네. 반론에 재반론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저쪽에 한 김문수 말고 누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세요? 말씀하는 거 보니까 오세훈인데 딱. 저는 홍준표가 가장 홍준표야. 유리하다고 보고요. 이 홍준표와 오세훈의 차이를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홍준표 그리고 카리스마가 없는 오세훈입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열을 겪었기 때문에 저들은 민주적 절차보다는 강력한 통치행위를 바라는 게 지금 국힘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리더십 원하는 리더십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댓글창에 양문석 의원 비난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우린 김문수가 좋단 말이에요. 약간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근데 제가 지지난주가 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맥락이냐면 한동훈도 되기는 어렵지만 그게 유승민이든 한동훈이든 김문수든 오세훈이든 되는 사람을 어느 정도는 밀어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으로의 정권 교체를 막으려고.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김문수가 저렇게 1등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상황에서 50대 50에 여론조사가 이미 김문수가 선점을 한 거잖아요. 그 비슷한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김문수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우리 생각보다 김문수가 된다고 우리가 막 원하듯이 김문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점쟁이를 뽑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논거들이 다 선거 전략으로 저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표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오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125명이 많으면 12.5%인데 요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보 보수 뭐 이렇게 패널 조사처럼 패널 조사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진보랑 보수랑 중도랑 숫자를 맞춰요. 네.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고. 그렇게 만약에 보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현재 만약 내일 대선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 지지 득표율은 60% 넘어갑니다. 이 구조로 돼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그 페이스북 한마디 그냥 이렇게 그 호수위에 달그림자 잡듯이 한마디 툭 던져도 요즘 기사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대세론에 지금 올라타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킬링필드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계엄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면 한국판 킬링필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런 메시지는 정말 잘 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헤드라인 정치예요. 근데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중도하고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만드는 요소로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겁니다. 대표가. 오늘도 그 점심 때 기자들하고 만났었는데 그 요즘에 이제 뭐 그 상속세 또 뭐 여러 가지 뭐 반도체법에서 52시간 뭐 여부 이런 걸 가지고 대표가 좀 실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네. 기자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본다. 이미 이제 뭐 조기 대선 판이 열린 건 아니지만 국민의힘도 이미 이제 그런 걸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대선 조기 대선 얘기를 못 하고 있지 국민의힘에서는 각자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그 이기는 선거를 보면 대세를 누가 쥐고 가느냐 이 흐름을 누가 장악하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난번 미국 대통령 선거도 트럼프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 이제 국면들을 봤을 때 이번 대선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지금 이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이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이슈가 되고 공격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이런 것들은 크게 봤을 때는 28년 전의 기준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3년도인가 그때는 상속세의 대상이 2,000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뭐 2023년에 2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속의 대상 이거를 개정을 했을 때 수혜 계층이 확실히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뭐 정책을 이제 좌판이 뭐 우파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논쟁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고 논쟁이 붙고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세론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슈를 던져서 논쟁이 붙고 국힘에서 달라붙게 하고 또 다른 영역에서 세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일정 행보들을 가져가는 게 큰 틀에서 보기에는 내가 보기엔 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 상속세 문제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금투세 문제, 그다음에 상속세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노동시간 총량의 탄력적 그 이 노동시간 이제 그 이런 부분들 한 세 가지가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정책적인 논쟁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우클릭이라고 공격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 기대 효과는요. 정책 논쟁으로 가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대선이 공약 중심 또는 정책 중심의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그 부분은 그거 아니에요. 네거티브 전쟁으로 그 끌려갔었을 때는 완전 이전 투구되는 그 양상, 그리고 우리 후보의 특장점이 그 부각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우클릭 논쟁으로 들어가면서 정책 논쟁으로 갔었을 때 후보의 해박함, 그다음에 후보의 깊이, 이러한 부분들이 쭉쭉쭉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이 부분이 전형적으로 이번 대선을 민생 대선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이니시티브를 지금 대표가 지고 가고 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툭툭 던져내는 저 이슈들이 엄청난 사회적 파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양문석 의원이 저랑 생각이 똑같은 게 적어요.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을 뭐라 그랬냐면 네거티브 전으로 갖춘 거예요. 이재명 행정의 달인,
요거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줄리니 아닌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전혀 도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정치는 이미지라 그랬거든요. 유능하냐 안 하냐 이미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도 일단 첫 번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다음 대통령 이재명이 되겠네. 여기 이제 대세론이고 하나 더는 야 이재명 뭐 대장동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실체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긴 하다. 그러면 이왕 보수가 이렇게 망한 김에 이재명 그냥 싫어도 대통령 한번 시켜보자. 이 분위기까지 지금 저는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클릭이네 많이 할 소리가 없는 것이 그 양문석 의원이 싫어하는 한결에 이게 진보 일부 블록은 그런 게 있어요. 비판거리가 아닌데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그렇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 자기 존재감을 키우는 거야. 어떻게 저게 우클릭이 됩니까? 오늘 그 대표가 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이거. 실제로 지금 전 세계가 그렇거든요. 막 40년, 50년 전에 만들어진 세제 그런 법으로 지금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미 그 후로 기대 수명이라는 게 막 20, 30년 늘어나는 시점에 이 상황에서는 대표가 그래도 모든 정치인 통틀어서 해안이 있는 거거든요. 그 대표의 머리는 지금 혼자 만드는 머리가 아니고 큰 그룹들에 의해서 대표의 머리가 더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얼만큼 능력치를 발휘할지 좀 저는 무서울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정치권에서 이렇게 이슈가 형성되는 프레임을 보면 이재명 대표나 이제 민주당은 뭐 상속사가 됐든 뭐 주 52시간이 됐든 간에 민생 이슈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아젠다를 던지고 그것에 대한 찬반 여론들이 막 형성이 되는 거에 대해서 국힘의 주력 부대는 지금 헌재 가서 항의하는 거예요. 국힘은 주되게 하는 게 헌재 욕하고 헌법재판관들 뒷조사해서 욕하고 이런 걸 하다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어떤 민생 아젠다를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 물어뜯죠. 네, 이것만 하고 있고 민생 정책 분야에서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이슈를 제기하는 이런 아젠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도로 이제 흘러가면 국민들 전체적으로나 중도층이라고 하는 이런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과연 누구에게 어떤 세력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거냐, 누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세력이냐 이런 측면에서 이미지가 이미 이제 형성이 강하게 이제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큰 틀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정확히 말하면 대선 일보의 남은 시간이요. 실제로는 2달 반 정도밖에 그렇죠. 안 남았습니다. 그 시점에 이 시점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여론조사도 심한 경우는요 150명, 200명이 많은 보수 가표집이 있었거든요. 1등 한 번도 안 놓쳤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뭐 구체로 이야기할 생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모르겠다 이런 거 다 빼고 대선 투표율을 대략 한 70에서 80 사이라고 보면 나머지는 투표장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 대표가 지금 얻고 있는 45에서 50 정도의 지지율은 실제로 한 60% 정도를 얻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막 그 옛날에 무슨 발언 이런 것들이 판을 막 엎을 정도 상황만 안 만들어 놓으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한 번 써먹기 아까운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그 부분도 뭐 이제 큰 그 실수 이제 이런 게 그 문제일 수도 있다, 또는 그 기존에 했던 발언이 문제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권성동은 입만 열면 그 입장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헌법재판소 자기가 그 법사위원장이었을 때는 똑같이 지금 우리처럼 이야기했잖아요. 헌법재판소를 흔들어서 결과가 안 좋으면 거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저들은 저런다. 지금 그렇게 권성동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권성동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부분에 입장 바꾸는 부분에 권성동은 설명이 없어. 그런데 상속죄만 갖고도 아까 우리 그 윤 대변인 이야기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대상이 2,000명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2만 명이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세제가 바뀌고 조정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설명을 하고 세제 개편 중에 하나가 상속세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정치적 그 이 언어로 우클릭이라고만 이야기를 그 하는 저들과 왜 우리가 현실화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는 쪽하고는 이미 맞습니다. 비교가 되는데
그게 누적돼 가는 과정이거든. 한 번 던지면 우클릭이 훨씬 더 섹시해. 그리고 직관적이야. 그런데 세대 개편이 필요하네? 라고 하는 것들이 상속세뿐만 아니고 다양한 세제 이제 그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세제들이 이제 쭉쭉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그 관련 그 사회복지 정책들이나 경제 그 부양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계속 누적되면 이재명이 되면 이제까지와 다르겠구나. 나아지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그 만들어가는 축적의 과정이고 누적의 과정이 앞으로 그 한 90일 동안 그 지속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90일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 재밌는데 그럼 11시까지 할까요? 제가 하나만 좀. 우리는 상관없어요. 지난번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이제 비서실에서 메시지 팀장을 했잖아요. 책까지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언어 이런 거 이제 잔상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하여튼 제가 뭐 그 책에도 썼었지만 이재명 대표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그러면 지독한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도 이 좌우 정책 논쟁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가 그때 이제 후보 시절에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민생을 살리는데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이 따로 있냐. 파란 정책, 빨간 정책이 따로 있냐. 민생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어떤 것이든 간에 선택하고 하겠다. 근데 이 워딩이 초기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았어요. 박정희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의원들 내에서 이런 워딩에 대해서 좀 반대 이런 여론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보고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아니 뭐 괜찮은데 좋은데 뭐 맞는 말인데 이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이제 수락을 하고 쭉 그렇게 가셨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게 정치의 목적인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집단이 생각의 변화가 없고 유연하지 못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지. 진영을 넘나들면서 국민들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차용하는 그래서 그걸 정책화하고 실현해서 국민의 삶을 바꿔내는 이런 것은 전혀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하는 거죠. 정치인으로서. 예. 노태우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었지만 북방 정책을 통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북으로 남으로 서방으로 계속 확장해 온 거잖아요. 북방 정책이 노태우 대통령이 했다고 해서 보수의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제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고 오히려 잘한 것은 우리가 배워와서 더 지금 시대에 맞는 경제 영토를 어디로 더 확장을 할 거냐 이런 차원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잘 채워하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 논쟁이 붙겠지만 적어도 정책, 민생 정책 영역에서 저들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논쟁들이 2, 3주 후에는 윤석열 파면이 되냐 안 되냐로 바뀌고 급격하게 대선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 꽉 잡으시고 휩쓸려가지 마시고 가짜 뉴스 섞지 마시고 가짜 뉴스는 저 민주 파출소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자, 우리 또 윤영근 의원 친정 나오셔가지고 친정에서 이제 이야기 보따리 푸시고 하셨는데 국회 돌아가셔가지고 또 유능한 원내대변인 빅3로서 더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30초 인사할 기회 드리고 방송 끝낼게요. 제가 합니까? 네, 새날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도 곧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때 되면 제가 또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프란님한테 부탁해서 새날에 좀 더 자주 출연해가지고 우리 새날 시청자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네 번째 민주정부, 네 번째 민주당 대통령을 만드는 길을 더 좀 빨리 확실하게 열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 자, 양문석 의원도 고생하셨고요. 당원인 최고다 120회 방송. 길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많이도 안 남았고요. 한 10번 정도만 더 하면 대통령 바뀌어요. 130회 방송이면 대통령 바뀌어요. 그래요? 와. 방송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